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9월 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주말 잘 보냈습니다. 토요일은 아침부터 늘 하듯이 반포 가서 축구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저희 50대 대표팀 단합대회가 있어가지고요. 서초구 축구팀 단합대회가 있어가지고 오후에 또 양평 가서 거기서 70대 형님들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70대 형님들 뛰시는데 옆에 총무 보시는 형님 보고 뭐 얘기하다가 밖에서 뛰고 계시는 분이 46년생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44년생, 아버지가 40년생이신데 46년생이면 바로 저희 둘째 삼촌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앞에서 뛰고 계신 분도 46년, 앉아 계신 분이 45년생.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의 롤 모델이 생긴 거죠. 야, 46년생이 뭐 지금 연세가 78이시잖아요. 이제 만으로 77. 야, 77, 78 거의 80이 다 되실 때까지 저렇게 공을 차실 수 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기뻤습니다. 나도 아직까지 최소한 25년은 더 공을 찰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 가서 저희 50대 대표팀들하고 같이 족구도 하고 또 풋살도 좀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어제는 또 오후에 9월 시장 전망과 운용 전략 만든다고 거의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고요.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국 뭐 다우 30, S&P 500 기업들, 나스닥 100 기업들 쭉 다 차트도 두들겨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주요 기업들, 동향들 쭉 보면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 파악은 되고 또 퀀트적으로는 9월 달이 12개월 중에서 과거 25년 동안요. 98년 이후로 25년 동안 12월이 가장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다 똑같습니다. 25년 평균으로 보면 9월 달이 꼴등입니다. 꼴등이고 그걸 제가 이제 골프로 표현하면 핸디캡 1번 홀이라는 거죠. 그래서 9월은 수익을 내기보다 지키는데 좀 방어를 하는데 조심을 좀 신중하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달인데 그 9월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을 좀 하다 보면 강세장에서의 9월은 2017년 9월 달에도 그랬었죠. 2017년 9월에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얼얼흥거리면서 혹시 9월 추석 때 만약에 김정은의 미사일 실험이 혹시 괌 근처에 잘못 떨어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때도 9월 달이 시장이 조정을 받고 9월 마지막 날부터 9월 30일부터 휴일이면 제가 그때 한경화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9월 추석에 대한 리스크 해치로 만약에 주수익을 비우고 간다면 반드시 그 9월 추석이 끝나고 나면 비싸게 사야 될 거다. 그게 이제 시장의 원리라는 거죠. 위험을 회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험료잖아요. 보험료는 안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일시적인 거나 손해상해에 대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돌려주기 때문에 그 추석 기간에 리스크를 피하려고 주식을 비웠다가 추석 끝나고 다시 사면 틀림없이 비싸게 사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달부터 또 랠리가 시작돼서 2018년 1월 달까지 지수가 26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이제 명절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주말 효과도 아니고 명절은 3일에서 한 5일 정도 이 주식 시장에 이 쉬는 동안에 혹시나 해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예,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9월 시장이 계절적으로 왜 그렇게 9월이 약한 이유가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미국은 특별하게 뭐 추석 효과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9월이 안 좋고요. 오히려 우리가 10월 달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10월 달에 미국 1987년 10월 달에도 보면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2018년 10월 달에도 금리 때문에 빠지고 작년 10월 달에도 10월 11일 날 미국이 바닥을 칠 정도로 10월이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5년이나 아니면 100년 평균으로 봐도 10월이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9월에 조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10월이 강하게 또 튀어오르고 11월, 12월로 가면 또 막 시장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9월이 어려운 달은 맞지만 9월에 어려운 달이라고 생각해서 방어를 잘하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는 결론을 어제 한 10시간 공부하고 얻었었습니다. 기사로 빨리 좀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폐배터리 뭐 이런 얘기는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한국경제 뉴 엔진 해가지고 시리즈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뉴 플라스틱 시대를 여는 한국 기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성 TNC는 바닥에 버려진 어망을 수거해서 고온고압으로 분해해 나일론을 추출한 뒤 이를 노스페이스나 K2에 공급해서 재킷과 가방을 만들어내고 있다네요. 폐어망은 바다 쓰레기 중에서 이 되게 골치 아프죠. 쓰레기 중 비율이 10%에 이르러서 바다 생물을 위협하고 있고요. 이런 쓰레기를 활용해서 옷과 가방을 만들어낸 것이다. 근데 좀 더 읽어볼게요. 효성 TNC는 3대 화학 섬유, 나일론, 폴리에스터, 그리고 스판덱스. 이게 3대 화학 섬유네요. 나일론,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저희 아버지 세대는 나이롱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도 뭐 나이롱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한데 나이롱, 폴리에스터, 그리고 스판덱스. 스판 이랬죠. 모두 이 3대 섬유를 모두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만드는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네요. 효성 TNC가 그렇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 시장 전망이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2023년 올해가 486억 달러, 꽤 큰 시장이네요. 486억 달러면 거의 60조 시장이네요. 그리고 24, 25, 26, 27, 27년도에 638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80조가 좀 넘는 시장이 됩니다. 2050년 전체 플라스틱 생산의 60%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3일 PwC랑 맥킨지 자료를 인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869년 발명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발명된 지가 150년 되네요. 1869년도에 발명됐다고 합니다. 나무와 철로 만들던 제품을 대체하며 벌목 등을 막아주는 친환경 신소재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150여 년이 지난 지금 플라스틱은 장기간 썩지 않는 환경 파괴 물질로까지 불린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기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데 뛰어들고 있다. 컨설팅 기업 맥켄지
2050년 생산되는 전 세계 플라스틱의 60%는 재활용 플라스틱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현 60조 원인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이 2050년도에는 600조 원까지 되네요. 그러면 전 세계 플라스틱의 60%가 재활용이 된다고 했는데 2050년에 그게 600조 원이면 전체 플라스틱 시장이 1000조다, 그죠? 1000조. 1000조 시장, 엄청 큰 시장이네요. 재활용 플라스틱, 잠깐만, 1000조면 전 세계 플라스틱을 만드는 화학회사의 시총을 다 합치면 1000조가 되려나? 근데 이거는 2050년 얘기니까. 네.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선점 나선 국내 기업들. SK 지오센트릭이라는 회사가 울산에 세계 최대 재활용 클러스터 건설 중이고요. 국내 기업 최초 열분해 유에서 불순물 없애는 기술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성 TNC가 세계 최초로 폐어망을 재활용해서 의류를 제작하고 있고, 지난해 울산의 플라스틱 소재 화학적 재활용 설비 가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LG화학은 충남 당진에 열분해 유 공장 건설 중이라고 하고요. 하나솔루션은 내년까지 폐플라스틱 열분해 및 후처리로 나프타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울산에 화학적 재활용 페트 생산 설비 건설 중이라고 하네요. 요 얘기, 밑에 얘기는 방금 얘기한 거에 대한 얘기니까요. 쭉 넘어가고요. 이 밖에 에코 크리에이션이 지난 5월 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서 나온 기름으로 디젤 발전기를 돌리는데 성공하는 등 중소기업들도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마진이 어느 정도 남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죠? 일일이 저희도 축구하고 나면 그 물통 다 이렇게 재활용 모아서 버리게 되는데, 그걸 가져가서 그걸 또 이렇게 열분해를 통해서 기름으로 바꿔서 이걸 갖다가 다시 기름으로 짜면 이게 얼마나 수익이 돈이 되는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강제적인 규제가 없으면 이때까지는 좀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이렇게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아마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것처럼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좀 환경 규제 부분에서 좀 어떤 수익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수거, 선별, 재가공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가공 방식은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나뉜다. 물리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기계적으로 파쇄, 압출해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품질이 저하돼 1, 2회만 재활용할 수 있고요. 화학적 재활용은 고온의 열, 촉매 등을 활용해서 기름 같은 원료로 전환하기 때문에 품질 저하 없이 무한 재사용이 가능하며 기술력이 필요하다. 친환경 플라스틱 중에는 바이오, 생화학적 물질로 만든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 유기생물에 의해 썩는 플라스틱도 있지만 재활용 플라스틱이 가장 효용성이 높다는 평가다. 네. 이 기사에는 일단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그 뒤에 이제 좀 후속 기사가 있습니다. 독일, 일본도 가세, 탈플라스틱 경쟁 뒤늦게 본격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이른바 친환경 플라스틱을 둘러싼 글로벌 시장 경쟁은 비교적 최근에야 시작이 됐고요. 환경 이슈가 산업 곳곳을 침투한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일 정도로 초기 단계다. 일부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은 빨대부터 의류까지 워낙 일상과 밀접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저항을 의식해 늦어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야, 빨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번 아이스 커피인가 뭐 주스를 먹는데 저희 딸이 빨대 쓰지 말라고. 예. 그래서 아니 빨대도 먹어야지 했더니 예, 빨대가 이 환경에 엄청나게 큰 문제고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보면 환경단체에서 만든 유튜브 보면 이 빨대로 바다 생물들이 거북이부터 해가지고 그죠? 이 빨대가 목에 걸려서 심각한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니까 웬만하면 빨대 쓰면 안 되겠다 해서 요즘은 빨대 없이 그냥 마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뚜껑이 빨대를 안 해도 되게끔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 가니까 이제는 다 종이 빨대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추세 속에서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 재활용 플라스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세계 최대 화학기업인 독일 바스프는 2019년 캠 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폐플라스틱 10분의 유 기술을 개발을 시작했고요. 화학적 재활용 원료로 생산된 제품을 C-사이클드라고 명명하고 순환경제 사업에 2030년까지 약 170억 유로, 24조 원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덜란드의 라이온 델 바젤도 2030년 바이오 친환경 플라스틱 2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소재, 포장, 소비재, 유통 등 분야 기업 40여사가 참여한 합작회사 R 플러스 재팬이 플라스틱 10분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바이오 벤처 아넬로텍과 재활용 플라스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일본에서 연간 20만 톤 규모 재활용 플라스틱을 우선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깨끗한 페트를 잘게 쪼개서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드는 물리적 재활용은 글로벌 선두권이지만 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좀 뒤처진다는 평가네요. 강화된 규제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페트병 제조 때 30% 이상 재생 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역시 이런 게 나오네요. 이게 수익성이 아무래도 그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송비 그죠? 여러 가지 그 페트병 하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송비 등등을 생각해 보면 수익성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건데 이렇게 규제를 해주지 않으면 좀 아마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음료병 생산대 2025년까지는 25%, 30년까지는 50% 이상의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정했네요. 우리가 뭐 2차 전지, 전기차 언제까지 2030년까지 뭐 50% 이러고 있는데 이쪽도 화학 쪽도 그죠? 재생 원료에 대한 규제가 아주 타이트하네요. 보니까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50% 이상의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를 해놨습니다. 이에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품 기업도 자발적으로 재생 원료 사용 목표를 정하고 관련 상품 출시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 플라스틱 공급망이 구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따로 리서치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플라스틱 사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서 아까 재활용 시장이 아까 얼마 된데 그랬었죠? 금방 또 까먹었네요. 600조? 60조에서 600조 된댔죠. 2050년에는 600조. 아유, 네. 현재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이 60조인데 2050년도에는 600조고 2027년도에는 85조. 예. 이렇게 되는 시장인데 600조 시장이면 엄청 크잖아요. 거의 뭐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 거의 다 합친 거 정도 수준 정도까지 된다는 건데 요 시장이 또 열리고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이 늘어날지 아니면 이 재활용 비용이 너무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되니까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아까처럼 종이 빨대를 쓴다든지 컵도 다 종이컵으로 바뀐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체제가 만들어지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심해지면 그 규제를 피해서 새로운 원가 코스트가 적은 대체제를 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제 시장이 커질지 아니면 플라스틱의 재활용 시장이 예상대로 600조까지 커질지 네, 그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좀 재밌는 기사인데요. 나 리즈 있어 보여. 이 말 모르면 꼰대. 이 기사 보는 순간 나 꼰대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 리즈 있어 보여? 리즈 있어 보여. 요즘은 우리나라 말이 하도 뭐가 축약해서 쓰는 말들이 많아지니까요. 뭐 얘기 듣다 보면 좀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 네, 리즈 있어 보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처럼 이 단어 모르시는 꼰대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카리스마의 중간자만 떼어낸 단어. 그런가요? 그리즈마 할 때 그 리즈 이건가? 한국에서 리즈 시절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때 리즈는 연예인이나 중년 등의 과거 잘 나가던 때, 즉 전성기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리즈 시절이란 표현을 들어봤을 것이다. 왜 저는 못 들어봤죠? 리즈, 엘리자베스 리즈. 엘리자베스도 그 풀네임 그렇게 안 쓰고 리즈 이런 식으로 좀 쓰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표현은 당초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팀 리즈 유나이티드 소속 특정 선수가 활약하던 시절을 지칭하다가 그 뜻이 확대됐다네요. 미국에서는 전성기라는 뜻으로 리즈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리즈라는 비슷한 표현이 크게 유행하고 있답니다. 미국의 리즈, 여기는 RIZZ네요. 리즈. 미국의 리즈는 한국에서의 리즈와 한글 표기는 같지만 스펠링과 영어 발음이 다르답니다. 미국의 리즈는 이성을 끌어당기는 매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0대, 20대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신조어라네요. 저희 아들, 딸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단순히 잘생기거나 예쁘다는 뜻보다는 숨겨진 매력이란 의미에 가깝다고 하네요. 예컨대 그 사람은 리즈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외모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이성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묘한 매력이 있다. have a riz. 예, have a riz. 아니면 he has a riz.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나 봅니다. 이성을 유혹하다. riz up 등 명사나 동사의 형태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즈마의 중간 부분을 떼낸 것이란 해석이 또 많다고 하네요. 예, 언어학습 플랫폼 프레플리에 따르면 리즈는 SUS,
suspicious, 의심스러운의 줄임말 등과 함께 suspicious도 그냥 sus 이렇게 이렇게 줄여서 또 많이 얘기하나 봅니다. 이 말과 함께 올해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 하나로 꼽혔다고 하네요. 교사나 부모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해 곤란한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는데요. 애틀란타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존 스탠저는 학생이 제가 리즈가 있어 보이나요? 라고 물었을 때 혼란스러웠다고 얘기했답니다. 인디애나에 사는 학부모 캐런 피터스는 청소년 아들이 리즈 가졌어 라고 말하자 성병 같은 것을 가졌다는 뜻인가 라고 오해해서 화가 났다고 했다네요. 리즈는 개인 인터넷 방송 트위치의 인기 스트리머 카이 세나트가 2021년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올해 21세인 세나트는 유튜브 400만 명, 인스타그램 500만 명, 트위치 650만 명 이상 팔로워를 가져 젊은 층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지난달 뉴욕 맨하탄 유니언 광장에서 그가 공짜로 경품을 주겠다고 하자 수천 명이 몰려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리즈. 참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3,000%로 빠지다. 예. 그 댓글 1등으로 올라와 있던데 감사합니다. 3,000%로 빠지다. I got 뭐죠? I got sidetracked. 오늘따라 왜 이래 깜빡깜빡하죠? I got sidetracked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네, 제가 좀 찾아봤더니 뭐 얘기하다가 저처럼 아이고 이거 3,000%로 빠졌네요. 이랬을 때 I got sidetracked 또는 that is a sidetrack 해가지고 that is a sidetrack 해서 이거는 그냥 3,000% 빠진 다른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got carried away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영어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요. 역사 속의 오늘 1998년 9월 4일 1998년 9월 4일이 구글이 창립한 날이라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의 법인 구글 설립을 위한 서류가 제출됐다네요. 이날 스탠퍼드 대학 공학도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멘로 파크의 차고에서 검색 엔진을 개발했고 구글은 10의 100제곱을 뜻하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축구하는 후배가 구글이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었는데요. 구글은 10의 100제곱. 그러니까 거의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뭐야? 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보통 이제 thousand, 그 다음에 million, 그 다음에 billion, trillion 뭐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가장 큰 숫자 하면 이제 이 구글 얘기하는데 10의 100제곱을 뜻하는 수학 용어입니다. 정보를 체계화해서 모두가 이용하게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정보를 체계화해서 모두가 이용하게 하자. 야, 우리가 자동차나 뭐 비행기가 이제 발전을 해서 쉽게 지금은 미국까지도 14시간이면 뉴욕까지도 가고 했지만 이 데이터 있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를 옮기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데 옛날에는 정말 외구가 쳐들어오면 부산포에서 이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연기를 갖다가 막 날리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외구가 쳐들어왔다 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멀리서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서울까지 한양까지 전달하듯이 이 데이터의 이동을 빠르게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게 뭐 최근 거의
한 50년 동안에 이 데이터를 누가 더 빠르게 가공을 하고 빠르게 전달하는가, 예,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데이터를 최고화해서 모두가 이용하게 하는 의미로, 예, 세웠다고 합니다. 검색 키워드에 광고 판매를 연계해서 사업을 급속히 키워나갔는데 2004년 지메일을 출시했고 이듬해 위성 기반 지도 구글 어스 초기 버전을 공개를 했었네요. 2004년대. 설립 10년이 되지 않아 기업 가치가 520억 달러, 약 68조 원에 달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1조 달러가 넘잖아요. 예, 1조 달러 클럽에 제일 1등이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아람코 빼고요. 예, 그리고 구글. 예. 그 밑에는 또 이제 아마존하고 뭐 등등 있죠. 그러니까 1조 달러가 됐으니까 그러면 1300조, 1500조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얼마 올른 겁니까? 아무튼 구글을 2001년 9.12 테러 터졌을 때 있잖아요. 2001년 9.12 테러 터졌던 9월 달에 샀었으면 1800배인가 하여튼 2000배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닷컴 버블 시절에 거의 100달러가 넘었다가 1.6달러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거의 94% 정도, 거의 95%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신기술이 나왔을 때 지난번 초전도체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네, 상용화해서 바로 수익이 나는 게 3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못 먹어도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꿈에 의해서 올랐다가 1파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2파 상승에서 아류작들이 다 죽어버리고 3파 상승에서 본격적으로 옥석가리가 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러면서 1파 상승의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사도 얼마든지 늦지 않다는 거고요. 보통 2파 조정이 끝나고 이제 3파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도 나오지만 구글이 2004년도에 지메일을 출시했고 네이버도 보면 2004년 5년 지나가면서 뭐 지식인,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한게임도 있었고 나중에 전자상거래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은 구글이 저것도 하잖아요. 클라우드도 하잖아요. 예, 계속 진화합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뿐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제가 그게 아마존이었습니다. 2001년 9월 달에 저점 찍고 올라왔던 거는 구글이 아니라 아마존이었네요. 오늘따라 월요일에 가서 그런지 영이 상태가 안 좋네요. 이때까지 월요일 늘 이러진 않았는데, 네,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04년 지메일 출시했고, 네, 그 다음에 2015년 모회사 알파벳을 세워서 지주회사 체제가 됐다고 합니다. 기업 모토는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 저는 이거는 또 처음 봤네요. 예, 애플 같은 경우에는 think different로, 그죠? 처음에 좀 다르게 생각해봐 이런 거였는데 Don't be evil. 근데 이것도 저는 참 중요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보면 착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한데 그냥 마냥 착하게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나쁜 짓부터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제가 항상 이 에너지버스 이번에 온 또 새로운 대학생 인턴들한테 제가 또 계속 사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에너지 CEO가 되는 거 또 중요하지만 그 조직 내에서의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을 거기서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했잖아요. 뱀파이어. 이 뱀파이어가 이블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기업 모토가 Don't be evil. 그리고 아마 기업의 조직 내에서도 그래서 옛날에 구글의 회사 분위기가 되게 밝아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혁신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들이 구글의 회사 분위기를 많이 따라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Don't be evil. 예, 이것도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회사뿐만 아니라 예, 내 자신도 어디서든 don't be evil. 예. 그래서 그 한 번씩 보면 지난주 뭐 슈카도 보고 하면 슈카도 참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공격에 힘 빠져가지고 뭐 제가 왜 이런 방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면 참 이 우리 사회 이 빌런들하고 이 evil 때문에 그죠? 예, 그렇게 참 좋은 방송을 슈카의 방송의 특징이 뭡니까? 재밌고 유익하잖아요. 그죠? 유익한데 재밌게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의 힘을 빼는 그런 이불들, 예, 최소한 우리가 이불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구글은 인공지능 분야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지난 3월 AI 챗봇 바드 출시 관련 인터뷰에서 AI는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기술이다. 전기나 불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일 구글이 연간 1억 7,200만 캐나다 달러, 약 1,670억 원을 내는 등 IT 기업들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온라인 뉴스법 시행 세칙 초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프리즈, 키아프 찾는 해외 큰손 노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문을 작년 4월 5일부터 신문 봅시다를 했으니까요. 꾸준히 이래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림 시장 이런 건 잘 몰라도 읽다 보니까 이제는 프리즈, 키아프 이런 게 이제 뭔지는 알게 됐습니다. 예, 기사를 찾았습니다. 해외 미술계 인사 1만 명이 방한한다고 돼 있네요. 이번 주 서울서 대형 전시 본물이라고 돼 있고요.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장 미셸 바스키아의 1982년작 전사 워리어. 야, 그냥 한 6살짜리 유치원에서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같은데, 야, 이 그림이 지난 21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약 472억 원에 판매가 돼서 현재까지 아시아 경매에서 거래된 서양 작품 중에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아니 정말 이거는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림 아닌가요? 야, 이 그림이 472억. 야, 이런 거 보면 우리 애들 어릴 때 그려놓았던 그림 그거 버리지 말고 좀 잘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이 472억이라네요. 네, 일단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현대미술 슈퍼위크가 도래했다. 이번 주에 개막하는 봅니다. 아트페어인 프리즈. 프리즈 서울이 6일에서 9일까지 하네요. 그리고 키아프가 6일에서 10일. 이 기간에 맞춰서 서울 한남동, 청담동 그리고 삼청동의 갤러리들이 올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전시를 쏟아내고 있다 합니다. 앨릭스 캐치, 도널드 저드, 데이비드 살레, 아니시 카푸어, 요시토모 나라 등 세계적 거장들이 앞다퉈 개인전을 연다네요. 경매사들도 억소리 나는 작품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프리즈 서울기간 방한한 해외 인사는 약 8,000명, 작년에요. 올해는 코로나로 막혔던 중국의 큰손 컬렉터들까지 더해서 1만 명이 넘는 글로벌 미술 관계자와 컬렉터,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 화랑 화이트 큐브가 서울에 지점을 열고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서 두 번째, 일본에도 없나 보네요. 화이트 큐브 서울은 약 91평 면적으로 서울 강남 호리마트 센터 1층에 문을 열었고요. 개관 전에는 영혼의 형상 개막을 앞두고 2일 열린
프레스 프리뷰에서 양진희 화이트 큐브 서울 디렉터는 국제적인 근현대 미술을 선보이는 화이트 큐브가 한국의 역사와 풍성한 시각 문화를 조명하는 호림 박물관과 한 공간에서 조우하게 돼서 기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관전은 화이트 큐브 대표 작가인 영국의 트레이시 에민부터 한국의 젊은 작가 이진주까지 7인을 소개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이 조플링 화이트 큐브 CEO는 작년 프리즈 서울에서의 성공을 통해서 세계적인 예술 시장에서 서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고요. 때마침 호림 박물관도 꽃을 사랑한 조선을 주제로 조선 양화 꽃과 나무에 빠지다 특별전을 2일 개막했다고 합니다. 우리 옛 그림과 도자기 21세기 글로벌한 현대미술을 나란히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네요. 472억 바스키아 304억 뱅크시 경매사들도 전시를 꾸몄는데요. 크리스티는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20세기 미술을 대표하는 장 미셸 바스키아와 앤디 워홀의 인전을 연다고 하네요. 10여 점의 가격만 1억 5천만 달러. 예? 2천억입니다. 2천억. 와. 10여 점의 가격만 2천억 원이라고 하네요. 2천억 원이 넘는 대작들이 왔고요. 바스키아의 1982년작 전사는 작년에 472억 원에 팔린 작품이고 앤디 워홀의 자화상도 기대를 모은다고 합니다. 이야. 소드비는 인천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얼굴 없는 작가 뱅크시의 304억 원짜리 문제작 사랑은 휴지통에를 5일부터 2달간 선보인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저 그림이 사랑은 휴지통에이군요. 네. 이날 이 작품은 새로운 이름 풍선 없는 소녀로 발표됐다. 네. 낙찰되는 순간 절반이 파쇄돼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 풍선 없는 소녀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요. 필립스 옥션도 송원 아트센터에서 특별전 Briefly Gorgeous 잠시 매혹적인 을 열고 알렉산더 칼더와 데이빗 호크니, 스콧 컨 그리고 헤르난 바스 등을 대극거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서울 옥션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거장 이우환과 구사마 야요이가 만나는 전시를 마련했네요. 느낌이 완전 다른 두 분인데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신사동 서울 옥션 강남센터에서 네, 커넥트 서울을 열고 두 거장의 작품 60여 점을 한자리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거장들의 개인전이 뭐 본물을 이룬다고 하면서 밑에 쭉 보면요. 계속 어떤 개인전이 열리는지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글래드스톤 갤러리에 전시하는 알렉스 카츠 오렌지 릴리 2022년 작이고요. 또 사진에 리만 머핀에서 개인전을 여는 데이빗 살레 Tree of Life Prayer Works 리만 머핀이라고 또 이런 작품도 있네요. 북촌 한옥에서 펼쳐지는 리슨 갤러리 팝업 전시 전경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그림 관련된 기사도 읽어본 이유가 자산 시장을 좀 이해를 하려면요. 주식 하시는 분이 너무 주식만 하고 우리 업계에서 제가 보니까 부동산 채권을 모르시고 주식만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너무 주식에 매몰되어 있어서 전체 자산 시장의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돈의 흐름 이런 걸 못 보다가 좀 크게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뭐 그림 시장 이래 뭐 잘 모르지만 부동산이랑 그림 시장, 채권 그리고 이제는 저 가상화폐 시장까지 계속 체크를 하는 이유가
전 세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돈은 많이 풀렸는데 이 많이 풀려 있는 돈이 어디, 뭐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걸 또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로 삼는지 예, 그런 걸 체크하려고 네, 이 그림 가장 큰 이 아트 페어잖아요. 이 프리즈나 이런 것들이 키아프 그 관련 기사들을 봤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글로벌 우주 수장들 12월 한국 모인다. 적극적인 우주 외교 펼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뭐 원웹 이런 거 관련된 기사 말씀드리면서 이 우주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우주 수장들이 올해 12월 달에 예, 국제우주탐사조정그룹의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전 세계 26국 우주기관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국이 이런 우주 시장에서도 예, 어떤 기회들 찾아가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기사가 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